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연시은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 홍성에 위치한 청운대학교 청운홀에 있는데요. 내포사회복지연구원 저출산 고령화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충남사회서비스 발전포럼 창립 현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저출산, 고령화 평생교육의 주제로 양승조 충남도지사께서 특강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지금부터 충남사회서비스 발전포럼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광된 자리의 사회를 맡은 내포사회복지연구원 사무처장 박경민입니다. 그대의 사랑 공명하리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가리께 살아가리라. 비록 조금은 부족하지만 안과 밖에 하나 되는 인과로 거듭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분들께는 제가 심심하지만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줌을 만남으로써 10년씩 젊어지실 겁니다. 또한 우리 충청도의 발전은 시대의 아이콘이라 어우르는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사회, 여러분들 단체에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성취되지 않았던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시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의 대한민국에서 그 척도에서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올해 태세 이민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강성하시고 하는 일마다 다 성취하셔서 혹여 지나는 길에 이렇게 치면 이 월화성천이가 나옵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국수 한 그릇 따뜻하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덕담 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늘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주제는 충남사회서비스 발전과 활성화 방향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힘찬 박수로 제38대 양승조 도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MF가 지난지 한 30년 좀 안 됐죠. 우리가 IMF를 맞이했습니다. 97년도. 하루아침에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떠는 겁니다. IMF를 맞이하기 전까지 불과 2달 전까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님도 계셨고 총리도 계셨고 부총리도 계셨고 한국의 총재도 있었고 대한민국 유수의 연구기관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를 예고하지도 않았고 막지를 못했습니다. 150만 명짜리 실업자가 거리에 내몰렸습니다. IMF를 맞이해서 대한민국 이혼율이 세계로 가장 높아지고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떨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기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또 나가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과 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게 IMF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이런 IMF 오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에 대통령도 계시고 총리도 계시고 장관도 계셨지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은 어떨까요? 1949년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최소한 3일이면 평양을 점령하고 일주일 안에 우리가 신일까지 점령한다. 좀 과장된 사람은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일에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전쟁 일은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함락됐죠. 대통령은 50시간이 안 돼서 강요와 주 인사들과 함께 서울을 버리고 떠났죠. 그로 인해서 남북 간에 사망자가 12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전쟁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남지 말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대처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민족 간에 정말 씻기 힘든 수백 명이 다치고 전사하고 민족 간의 분열과 갈등, 시스템의 원한을 가는 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이땐 대통령이 없었나요? 신성부 국방장관 없었어요? 참모총장이 없었나요? 국방연구위원 없었나요? 이렇게 무방비 대책에서 나라가 민족 간에 부동망이 나고 처절한 민족 간의 내전이 일어났죠. 1910년 8월 29일은 어느 날일까요? 우리 정영 기자님 여러분 들어서 알죠? 네? 우리가 일본인들한테 망한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을사조약 때는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싸웠지만 정작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망할 때는 제대로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 숨길째 뺏겼죠. 물론은 20년 정도의 침략까지는 거쳤지만 나라를 숨길째 뺏겼어요. 그 당시 왕이 없었나요? 보종의 아들 순종도 있었고 그 직전에는 고종도 있었고 총리 대신하는 놈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에 나라를 뺏겨서 36년간 무수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1630년은 어느 해일까요?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1630년 12월 2일 날 김화병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12월 9일 날 본전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이런 그 청나라 군사들이 한양 도성 근처 온 건 언제일까요? 12월 14일이에요. 12월 14일. 그래서 강화도로 피난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어느 정도 버티다가 여러분 남한산성 이런 영화에서 잘 보셨다시피 어떻게 항복해요?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머리에 집 이기는 항복력에서 겨우 이시왕조 조선왕들과 존속합니다. 그 당시 끌려간 사람만 50만 명설, 60만 명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나온 게 용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양년이에요.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 한양녀를 한양년이라고 하죠. 그들 사이는 자식을 지금도 커다란 욕을 해서 호루 새끼예요. 민족의 커다란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청나라가 명나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왕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명나라 한족이 청나라 만주족에게 268년간 지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청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왕이 없었나요? 인조라는 사람도 있었고 영의정도 있고 좌일정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병조판서도 있어요. 뭐 했을까요? 뭐 했어요? 청나라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런 대처도 아무런 의식도 못하고 이렇게 항복의 예로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면서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오늘 1592년 언해일까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7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인과 약탈, 강간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이 방화를 했겠어요? 그 당시 끌려 죽은 사람만도 26만 명이서 끌려간 사람한테 10만 명이서 무수한 고통을 당했죠. 근데 임진왜란에 이 많은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언제일까요? 5월 2일이에요. 지금 자동차 타고 그들 왔나요? 비행기를 타고 왔나요? 우리가 지금도 고속도로가 400km 넘고 자전거도로가 54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 많이 되겠어요?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이런 사람들 최소한 600km가 됐을 텐데 20일 만에 일본 놈들이 부산에서 한국에 상륙하면서 서울에 한양도성을 함락한 겁니다. 20일 하루에 30km 가야 됩니다. 오로지 행진만 해도 하루에 30km가 굉장히 힘들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잘 아실 거예요. 조선 병사들은 뭐 했냐고요. 왕이라는 놈은 뭐 했고 영의라는 놈은 뭐 했고 뭐 했어요? 전쟁인데 20일도 안 돼서 선조는 도망치기 시작했죠. 20일 며칠 만에 도망치기 시작했죠. 한양도성을 버리고 그래서 결국 한양도성을 불태운 것은 일본 놈들이 아니라 우리 성남 민중들 백성들이 불을 지른 거예요. 선조는 뭐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먼 역사가 아니래도 우리가 짧은 역사를 들고 본다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합병, 6.25 전쟁, IMF 그 사이에 내재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이 침범할지 모른다는 것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은 결과에 참혹한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는 사회 지도자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내재된 위기를 인식하고 잘 대처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조놈을 존경하지 않아도 되고 고종도 존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평생 독립운동했지만 그런 6.25의 무책임하고 무방비한 대책 우리가 비난해야 됩니다. IMF를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위기가 있다는 인식을 존재하고 반드시 거기에도 대처를 세우는 것이 지도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얼마나 잘 나가는 거 알죠? 잘 나갑니다. 잘 나가죠. 엄청나죠. 엄청나. 여러분 대한민국 GDP, GDP 얼마나 될까요? 국내선생 최근 나온 통계 추정치지만 무려 달러로 치면 우리가 국민소득 같은 경우는 1조 8억 달러가 넘습니다. 1조 8억 한 198억 달러. 2082조가 되죠. 2082조. 어마어마하죠. 1953년도 대한민국 총소득이 483억 원이었습니다. 1953년도 483억 원과 2082조 약 4만 3천 배 정도입니다. 수출은 1954년과 2천만 달러에서 작년에 6천 달러가 넘었죠. 1인당 재표는 1953년 67달러에서 작년에 35,168달러로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출 세계 7위, 교육예산 세계 8, 9위 정도 이런 나라가 되었죠. 원조를 받지 않으면 정부 예산을 짤 수 없을 때 심각한 나라가 이제는 외국에 원조하는 금액이 4조 원이 넘습니다. 당당한 원조 대국이 됐죠. 대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50년, 60년, 70년 만에 이룬 성과는 가히 세계의 기적을 세울 수 없다. 한가의 기적을 이룬 것이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그리고 놀랄만한 이런 경제 성과와 여러 가지 민주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상황이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죠. 몇 가지만 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통계청에서 사회조사를 매년 합니다. 항목은 2년마다 들립니다. 작년 11월에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는 스스로 내가 하층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38%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봤다, 본인 세대에서 본인 사회 경제일주의가 향상될 가능성이 없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 라고 답하면 얼마나 될까요? 정부 통계처에서 발표한 겁니다. 얼마나 될까요? 무려 60%가 넘습니다. 몇 년 전 현대 경제연구원 조사한 거는 83%가 넘습니다.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우리나라 국민은 60.6% 정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희망이 없다고 답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다 국민이 어떤 조사를 보면 60% 정도 넘는 사람이 여건이 하나 때문에 이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날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왜 이런 날에서? 거기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여성정책개발회가 이런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년이잖아요. 당신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들, 딸의 이 청년들은 80%가 대한민국 핵조선이래. 핵조선이 뭘까요, 원장님? 지옥이라는 말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작 우리 청년들은 핵조선이라는 거예요. 80%가. 본인 70%가 흑수저래요. 대한민국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85% 정도가 됩니다. 흑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무려 75% 정도는 청년들은 여건이 허락 때문에 이민 가고 싶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산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이런 통계가 나올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75%가 여건 허락 때문에 이민 가고 싶다고 답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하루에 망합니다. 하루에 망해요.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우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조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청년들이 불타는 열정과 애국심이 그 엄청난 화력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우크라이나 정도는 경제 상황이나 모든 게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어째서 우리 사이에서 청년의 75%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고 국민이 60%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고 답을 할까요? 저는 여러 통계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통계 자체만 해도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기반이 도대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우리 부끄럽지만 자살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21년도 추적지만 20년에도 13,000명이 넘습니다. 2017년은 제외하고 2002년부터 21년까지 세계 50가 압도적 1위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잘 산다는 거에서 제가 드린 몇 가지 통계만 봐도 대한민국 공동체 기반의 붕괴 우려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겁니다. 심각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한한 경쟁 사회가 그걸 불러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원인은 뭘까요? 가장 극심한 사회 양극화예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서울의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면적가 얼마 될까요? 3월 달에 12억 5천만 원 넘었습니다. 평당 1억이 넘는 나라가 많죠. 강남구는 15억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평당 1억 원도 좋고 평균 매매가 12억 5천만 원도 좋은데 대한민국 무주택자가 대한민국 전체의 43.8%가 됩니다. 무려 806만 가구 정도가 900만 가구 정도가 무주택자입니다. 대한민국 가구 중에 43% 정도가 무주택자예요. 서울은 50% 정도 되죠. 근데 서울에 있는 무주택자가 아파트 평균 매매가 평당 1억이 넘고 평균 매매가가 12억 5천만이랄 때 50%에 달하는 무주택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참 신난다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아파트 평균 매매가로서 참 신난다. 저 사람들 안전 보험으로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또 나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오늘부터 저축하자. 열심히 하자. 그럼 나도 내 생전에 집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갈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저축하고 힘들게 벌어봤자 집 살 가능성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막차를 타자.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다 집을 사는 겁니다. 코인의 위험성 다 알지만 코인을 사서 이걸 마지막으로 막차 타자면 안 된다는 게 청년들이 생각이에요. 이게 무주택자 43%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이죠. 여기에 대한민국 비정규직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가 취업자 수는 매번 틀리지만 2064만 명일 때 비정규직이 한 806명 정도랑 806만 명 정도 통계했습니다. 그것도 38% 정도 차지해요. 문제는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얼마일까요? 38%가 안 돼요. 건강보험 가입률이 48%가 안 됩니다. 월 평균 급여는 얼마일까요? 17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이웃의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비정규직 삶입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거기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임금 근로자를 차지하는 게 88% 정도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대기업이 생산성 문제가 그러지만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만약에 삼성전자, LG전자, SK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면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통계마다 약간 틀리지만 한 525만 원, 최근에 529만인데 한 245만 원 정도, 2배 정도가 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는 거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려면 대부분은 이게 하나의 신분제약이 되는 거예요. 신분제약.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공신중이라 해서 공무원 시험조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면 현대판 소작대라고 쓰는 극심한 사회 암흑화를 불러오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기반을 뿌리째부터 흔들기는 아니겠습니까?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가 위기일까요? 위기 아닐까요? 위기일까요? 위기 아닐까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고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사회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예요. 위기. 우리 청년들이 75%가 여건이 없으면 이민하고 싶고 국민의 60%가 희망이 없다고 답하고 위기라죠. 여기에 또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우리 대략 지난 3월달 통계를 보면 5,161만의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어르신 인구가 898만 정도 됩니다. 한 17.4% 정도 되죠. 어르신들이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축복받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노후가 대비하지 않은 어르신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략 노인 빈곤율이 한 43% 정도 됩니다. OECD 평균은 14% 내거든요. 한 3배 정도 넘죠. 여기 유교 참여한 어르신들이지만 정말 부끄럽게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자살률이 2009년도에 압도적 1등이죠. 거기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18년 차이 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령화 속도가 진행된다면 2045년 가면 일본을 제치고 대한민국 세계 1등 고령화 국가가 됩니다. 무려 37%가 돼요. 37%. 지금 한 17.4% 정도인데 16% 통계를 봐도 대한민국 의료비용의 43%를 어르신이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는 한 46.5%까지 어르신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의료비 감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심각하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르신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극복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요. 저출산이 극복되면 저출산에서 이런 생산 가능가 많아지고 극복할 수 있죠. 문제는 결정적인 것은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198개 국가가 출산율 통계를 합니다. 몇 등일까요? 꼴등이요. 맞아요. 꼴등이에요. 꼴등. 198등이에요.
198대. OECD 평균의 합계 출산율이 1.6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0.84에 작년에 0.81이에요. 0.81은 출산율 통계를 낸 어느 국가도 경험하지 못할 통계입니다. 한때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가 출산율이 0.8대에 달려 있어요. 다 극복했습니다. 그래도 0.82까지 안 갔어요. 0.83이 우리가 싱가포르가 그 정도 갔을 거예요. 다 극복했는데 0.81을 출산율 통계를 낸 제대로 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한민족은 소멸할지도 모른다할까요? 소멸한다할까요? 소멸합니다. 소멸할 줄 모른다고 하면 소멸합니다. 100% 소멸해. 근데 소멸은 먼 미래죠. 한 2750년 잤습니다. 한 명도 빵명이 될 때문에. 2750년이니까 많이 남았죠? 한 730년 남았잖아요. 여기 한 20대 정도 후손이 그 세상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먼 얘기인데, 저출산을 가는 과정에서 고통은 누가 받을까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 많이 계시지만 충남은 양반입니다. 작년에 없어진 어린이집 몇 개 정도 될까요, 원장님? 어느 분이 잘 아시나요? 몇 개 정도 될까요, 전국적으로? 맞아요. 2,300이 한 2,1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잘 맞췄어요, 우리 정장님. 작년에 없어진 어린이집이 2,100개가 넘습니다. 2,100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원장님 정말 훌륭하신 원장님 많이 계신데 없어진 원장님은 뭘 하실까요? 또 거기에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뭘 하실까요? 이미 어린이집 전원 총련이 70%가 안 됩니다. 충남도. 충남은 양호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보육하고 그런 면에서 거기에 삶에 만족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했는데 없어진 2103개의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충남은 작년에 90개가 날라갔죠. 어린이집에는 여기 원장님들한테는 저출산의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2000년에 6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70년 102만 명이 태어났어요. 2000년에 63만 명이 작년에 몇 명이라고요? 26만 500명이에요. 2000년 63만 대 2021년 26만 500명은 반절도 안 되잖아요. 반절이 안 되잖아요. 63만 대 26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15년도 만에도 43만 8천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26만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를 주는 거예요 또? 17만이 줄었잖아요. 거의 40%가 주는 거 아니겠어요?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다 아십니다. 피부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지 압니다. 기저귀 분유 팔고 그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모차 파는 사람 알고 있고 피아노 판매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 이우조 존경하는 총장님 계시지만 대학 사회는 무풍지 될까요? 2000년에 63만 명이 2002년도에 49만 명이 됐습니다. 14만 명이 줄었죠. 그게 작년 입학을 받습니다. 2002년생이.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왔을까요? 광주와 전남에 좀 좋은 대학이 많아요. 광주 전남에는 대학의 정원을 채운 대학이 몇 개일까요? 몇 개나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영규 회장님 가서 빵개래. 빵개 맞습니다. 광주 전남에 있는 그 많은 대학에서 정원을 채운 대학이 한 대학이 없어요. 대전에 한 대학. 근데 이거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2002년생에 49만 명 태어나면서부터 쭉 40만 대 위에다가 16년 가면 말씀드린 대로 40만 떨어지고 17년 30만 대 떨어지고 급기야 20년에 20만 대 떨어졌다가 작년에 26만 500명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대학생활에 큰 위기가 오는 거죠. 아마 총장님이나 여기 처장님이나 이분들은 애들을 잘 가르치고 우리 청년들 잘 가르치는 게 본분이어야 되는데
그 복권과 더불어서 무엇을 또 가장 신경 쓸까요? 학생들 모집이 아니라 학생들 모시는 거에 너무나 바쁜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에서 1년에 500명, 700~800명에서 못 채우면 몇 년 버틸 거예요? 몇 년 버텨요? 만약 그래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대학교 문을 닫게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장을 하는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앞에 원룸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군에서 청년들은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저출산의 재앙이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50대가 대한민국 세대별로 제일 많아요. 한 863만 명이거든요. 40대가 한 815만 정도 되고 60대만 해도 723만 명이 돼요. 그런데 10살 미만 만 9세까지 몇 명 정도 될까요? 369만 명이 됩니다. 369만 명.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50대가 863만 명 남았다는데 10살 미만 아이가 369만 남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대학교를 누가 채우고 어린이집은 누가 채울 거예요? 누가 채울 거예요? 또 그게 중요한 것은 누가 소비될 거예요?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태어난 애보다 57,300명 정도가 많습니다. 57,300명이 돌아가신 분이 태어난 애보다 57,300명이 먹는 쌀 양은 얼마나 될까요? 쌀 소비량이 아무리 줄었더라도 56kg 정도 됩니다. 56 곱하기 57,300 해보세요. 이분들은 옷도 안 입나요? 57,000원 1년에 옷 소비량, 쌀 소비량 한번 생각해요. 이건 시작입니다. 2035년 가면 한 10만 정도가 한 해 인구가 줄어들고 2050년 가면 50만 명 이상 줄어들어요. 5,160만 인구가 2100년이 안 가면 1669만이 줄어든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20대에 취업을 하고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20대 주 고객이 어디예요? 20대는 주 고객이라는 게 어딜까요? 어딜까요? 대학이에요. 물론 다른 연령도 있지만 20대는 특정 고객과 주 고객이라는 게 대학이에요. 그런데 20대와 10대가 190만 명이 차나요? 지금 현재 앞으로 평균 10년에 20만 명씩 줄어야 190만 명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거기다가 대안만 문제인가요? 우리는 20대가 돼야 취업을 하고 세금을 내게 됩니다. 190만 명에 50%만 취업해도 얼마냐고 이게. 95만 명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5만 명. 95명이 제대로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연금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가 이 나라를 건설하고 그 많은 어르신들을 부양할 거냐고요. 어르신들의 인구는 날로 증가하는데 지금은 17.4%지만 우리가 2045년 하면 37%가 된다는데 그 어르신들이 세금 낼 수가 있나요? 안 내고 싶어요. 직업이라든가 이런 종료할 때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보면 2041년에 1778조까지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죠. 세계 1등 기금입니다. 근데 문제는 2040년에 가면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이 양극단적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내는 사람은 급속히 줄어들었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죠. 그 결과 2040년에 1778조라는 세계 1대 기금이 단 16년 만에 다 까먹고 2057년에 마이너스 124돈이 된다는 게 우리 통계예요. 요새 국회 입법조사 정책 때문에 2년이 더 빨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축에도 합계 출산율 1.2를 예측한 거예요. 전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0.81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럼 2058년도 50년대에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124조니 58년도에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우리 원장님 참으시겠어요? 안 참으시겠어요? 참아요? 안 참아요? 한번 말하면 솔직히. 네? 참아요? 안 참죠. 아마 부처님도 안 참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안 참을지 몰라요. 왜냐? 내가 20년, 30년을 넘는데, 근데 기금이 떨어져갖고 있는데 나한테 금융을 지급 안 해? 완전히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 보험료 다 합하면 모자라는 건 세금으로 갖다 메꿔줘야 돼요. 그런데 58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2045년 가면 대한민국에서 고령화 비율이 세계 1위, 55년 가면 세금 내는 생산 가능률이 세계 꼴찌가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은데 57년도부터 58년도부터 세금을 확 늘려야 되면 또 세금에 대한 정의 어떨까요? 그럼 빚을 내서 메꾼다. 얼마나 빚을 내서 메꿀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우리한테 오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아무리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한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거냐고요?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외정보다 무서운 게 이 저출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그래 좋다. 그냥 당장 문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넘어가도 돼요? 얼마나 무책임한가 우리 사회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정말 이게 외적보다 무섭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게 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충남도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충청남도 지방으로서는 재정상의 한계, 조직상의 한계, 일정한 자치 한계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충청남도는 민족의 소멸로 가는 민족의 명운에 달려있는 저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도전 과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IT도 충남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저출산 용어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시국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충청남도입니다. 우리는 저출산 보건복지시의 3급 간섭도 아니고 2급 간섭입니다. 그만치 이 문제를 절박한 과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과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해서 사회 양극화로 벌어지는 공동체 분기 조짐. 그래서 민선층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사회 양극화 대책팀을 마련했습니다. 사회 양극화 조례를 함께 의회에서 만들고 사회 양극화 해소위원회를 만들고 현재는 사회 양극화 대책팀이 사회 양극화 대책 담당관에서 가정별 고차이 맡고 있죠. 대한민국 사회 양극화 대책관 대책팀 오직 하나만 하는 게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충청남도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회 양극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자는 게 우리 도전의 목표입니다. 여기 의회에서 6.1 참전하시는 많이 계신데 이 어르신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어르신의 행복 충남을 도전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 풀어내서 IQ 충남을 만들자. 어르신의 형편 충남을 만들자. 거기다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자. 이걸 잘 뒷받침해서 충청남도야말로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을 얻은 가장 기업화인 충남을 만드는 것이 도저히 목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려서 몇 가지만 대표로 드릴게요. 충청남도가 기업화인 충남을 표방합니다. 기업이 이전에 했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기업 환경을 만들죠. 그 지난 민선 7기 3월달까지 몇 개의 기업을 유치했을까요? 2,785개 15조 2천억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외투기업 45개 25억 8,800만짜리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쳐주면 10초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는 외국인 투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상을 충청남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어떨까요? 보육률 전국 3위. 거기다 수출은 대기업이 역할을 했지만 수출은 작년에 1,041억 달러 전국 2위죠. 무역국자 669억 달러 압도적 전국 1위죠. 여기에 GRDP 114조 원 20년 쪽에 전국 3위입니다. 우리 충남이 GRDP가 경남보다 높고 부산보다 높고 인천보다 높습니다. 이 모든 게 부자님을 된 건 아니고 함께 계신 분들 나가서 많은 충남 도민이 함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충청남도는 기업화기준 충남을 표방하고 어떤 경우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 정책에 무슨 연못 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거는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샘을 파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 쌀을 주기 위해서 쌀 생산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진보적인 정치를 해도 이런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을 도시하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해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기업화기도 충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IQ도 충남도 만들 수 있고 어르신이라는 충남도 만들 수 있고 더불어다선 충남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다선 충남을 만들어보자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기 장애인들 분명히 안 계실 텐데 우리 장애인 꿀택시가 홍성에서 홍성만 갈까요? 예산도 갈 수 있을까요? 금산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갈 수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는 장애인 꿀택시 광역화를 이루어주죠. 거기에 충청남도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단 하루라도 단 일주일에도 마음 편한 인연을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안면도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장애인 힐링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일주일에도 휴식했으면 좋겠어요. 천연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장애인 힐링센터를 만들고 이 도정의 민선 8기를 담당한다면 제일 먼저 착수할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영화도 가고 한 번 아이 맡겨두고 친정에도 가고 친구들하고 해외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우리 부모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더불어다스는 우리는 더불어 잘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통계마다 약간 틀리지만 1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소득 하위 10% 가구는 얼마일까요? 작년에 3, 4분기에 보면은 얼마냐? 126만 원을 불과해요. 2인 이상이 어떻게 126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적자 140여만 원일 때 매우 적자 16만 원이에요. 오늘 이번 달도 다음 달도 그 다음 달 적자면 그 사람한테 무슨 삶의 희망이 있어요? 우리 더불어 잘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잘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잘 살자는 게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이 똑같이 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돼지 애완동물 반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짐승이 아니라 고귀한 존재인 사람이잖아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인간다운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치료 먹고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애들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잘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그런 정책을 좋겠다. 여기 노무인수당 받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노무인수당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는 충청남도가 96만 가구입니다. 근데 무려 16만 5천 가구가 노무인수당을 지급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전라남도와 함께 노무인수당을 만들었고 가구당 80만 원 노무인수당 대한민국에서 최고 금액이 어느 들일까요? 어느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우리가 가구가 80만 원을 보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농업인 경영체, 업인 경영체 등록한 사람이 2인 이상이면 1인당 45만 원 정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후반기에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더불어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을 존중하자. 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우리 이웃이다. 농업인도 우리 이웃이다. 아파트에서 계단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우리 함께 동등하게 살아갈 존재예요. 이게 기본 정신이 되고 충청남도가 그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나라를 만들어주신 분들이에요. 특히 6.25 참전 어르신들은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이에요. 또 어르신들이죠. 이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빈곤한 상태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분들이 게을러서일까요? 방탕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같은 자식 잘 키우려고 자식 교육시키다 보니까 정작 본인은 노후 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됩니다.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과 함께 기초원을 만들어서 혼자 계신 분은 30만 원, 두 분한테 계신 부부한테는 한 48만 지급하지 않아요? 아들, 딸들도 부모님한테 매월 48만 원 지급하는데 수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김영수 의장님 아들, 딸도 자기 부모님한테 두 분 계시니까 매월 48만 원 지급하는 사람 많지 않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거예요. 네. 어르신들을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이게 기초연금의 제도예요. 우리 충청남도 중앙정부와 함께 기초연금을 부담하고 있죠. 또 여기 유기 참여 어르신들은 지금 민상 파기 들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유기 참여 어르신들 참여연금수당 드리는 거 맞죠? 우리 어르신들? 네, 잘 아시죠? 네, 잘 아셔요. 작년 6월부터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청남도 어르신들은 7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시내버스 탔을 때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다른 돈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우리 이준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 해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타면 무료라는 사업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농업인수가 충청남도가 처음 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잘 타시는 줄 알아요? 3월달, 4월달은 무려 100만 번을 타십니다. 100만 번. 100만 번 타셔요. 100만. 자랑스럽게 카드를 갖고 있는 또 이 카드를 통해서 무료로 사는 것은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했고 그때 제주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행복과 충남이 만들자는 거예요. 예. 왜? 어르신들은 서울 어르신들은 뭐를 타요? 65세 넘으면? 전철을 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홍성에 전철이 다녀야 안 다녀요? 왜 그럼 서울 어르신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전철을 무료로 타는데 우리의 홍성 어르신들, 예산 어르신들은 그걸 안 되나요? 차별이죠. 차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차별을 없애야 된다. 더는 어르신들이 이동권을 확보해야 된다. 특히 76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 비능률이 60%에 달합니다. 이런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75세 이상은 시내버스를 무료하죠. 그런데 섬에 다니는 분들은 어떨까요? 섬에 시내버스를 다녀야 안 다녀요? 그럼 그분들 시내버스 무료하면 그분들은 또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뭐를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여객선 운임을 무료합니다. 저는 이런 정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백 명 정도가 안 되지만 시내버스가 다니는 어르신과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섬에서는 어르신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르신들 사이에 여기 서울하고 더불어 작성은 충남과 우리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충청남도가 13만 4천여 명이 등록된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내버스를 타면 농어촌버스는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물론 중증장애인들이 시내버스 탈 수는 없어요. 근데 경증장애인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 장애인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할 때 무료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충남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충청남도 국가용자가 2만 명이 넘는데 모두 국가용자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이걸 예우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거기다 지난 4월 1일 18세 청소년들 고등학교 3학년까지죠. 학교밖 청소년에서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시내버스 타면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낼까요? 여러분이 자제분 손주분의 반면에 한 명 있죠? 네. 이거 다른 시도도 하나요? 아니요. 다른 시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충청남도만 하는 거예요. 이 충청남도만 해도 우리 학생들이 이동권을 보장하고 학부모 양비를 좀 줄여주자. 이런 거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시내버스 타면 무료라는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저를 자랑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랑스러우세요? 자랑스러워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전부 다 충청남도만 시행하는 자이고 이거 국가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농업인수당 국가 예산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다 도비와 시급비가 투입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국가의 명분, 민족의 존망이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 풀어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있죠. 몇 가지만 꼽겠습니다. 우리는 임신을 하면 임산부가 있잖아요. 임산부가 산부인과 가고자 119에 딱 전화만 해요. 야 5월 5일 2시에 내가 산부인과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차가 와요. 맞아요.
119가 딱 전화하면 119가 그 차가 동시경제 딱 집에까지 옵니다. 모시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가 끝나면 모셔다 드리는 제도를 이미 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얼마나 다른 제도예요. 이것도 IQ처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임산부가 정기적금을 들으면 1.5%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하나요? 충남이 반을 부담합니다. 이것도 할인 많이 하세요. 할인 많이 하세요. 여기다 충청남들은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는 충청남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합니다. 2시간 단축 근무에 왜 그럴까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 전형으로 퍼진다면 양질이 일자리만 해도 수십만 개에서 한 방에 생깁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요. 1시간 늦게 출근하니 아이를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해드립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주고 유치원에 보내주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또 1시간 일찍 가서 애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케 하는 거죠. 이걸 충청남도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인가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뭐를 할까요? 어린이 교통 안전용품을 줘서 차 세트를 주죠. 이거 우리 충남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뭐를 할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중앙동이나 아동수당에 충남의 아가수당, 행복기후수당이 그달 20일부터 지급합니다. 어디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어디가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 여기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어디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충남이에요. 충남만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국적으로 확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2019년부터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료 일체, 책값 일체를 하는 100%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대한민국 우리가 충청남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겠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뭐라고 해요?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그냥 급식이에요. 친환경 무상급식이에요. 물론 친환경 자료가 없을 때는 일반 자료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이거를 어린이집 극간식비라든가 지원하죠. 유치원까지 하고. 이것도 우리가 처음 하는 거죠. 이것도 IQ는 충분히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장님도 계시지만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과 공립 어린이집에 학군 부담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충청남도가 지가 취임하고 몇 달이 안 됐을 때 이걸 한 상당히 많은 금액에 대해서 지금은 충청남도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든 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든 부모님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것도 IQ 기준 충분히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 사회가 혼인한 사람의 출산율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문제는 혼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두 가지 부류가 아니겠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혼인하지 않는 사람. 혼인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대개 한 8대 2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거 딱 한 마디 있습니다. 우리가요, 대한민국 20대, 30대 청년들을 보면요, 소득 상위 10%가, 저쪽 이순식 장님이시네. 네. 소득 상위 10%가 결혼을 얼마 했을까요? 남자들. 82.5%를 결혼했습니다. 82.5%. 그런데, 반면에 소득 하위 10%는 얼마나 결혼했을까요? 소득 상위 10%는 82.5%, 반면에 소득 하위 10%는 얼마나 했을까요? 얼마 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했을까요? 얼마라고요? 정 박사가, 정민 박사가 30%래요. 또 어떤 사람 얼마 했을까요? 얼마 했을 것 같아요? 30%? 30%만도 좋을 텐데, 기가 막히게도. 소득 상위 10%가 82.5% 결혼할 때, 소득 하위 10% 20대, 30대 청년들은 딱 6.9%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 사이길래 결혼마저도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결혼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없었던 현상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도 못 산다고 결혼하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도 결혼하고 결혼을 통해서 일어서는 사람이 돈 많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네? 이렇게 잘 산다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똑같은 남성들 아니에요? 20대, 30대. 이런데 소득 하위 10%가 6.9%를 결혼할까요? 저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범죄행위. 근데 왜 말씀이냐? 결혼을 못하는 가장 커다란 직업과 주방이 있어요.
이 주거가 문제가 겨울에 가장 커다란 2대 장애물이기 때문에 서울의 출산율이 대한민국 세계 꼴찌인데 서울은 그 중에서 꼴찌예요. 왜? 서울이 미친 집값 때문에. 언제 전세자가 모아요? 언제? 전세자가 모고 집을 빚까지 끌어가 집을 사면 그 다음 달부터 원리가로 갔는데 언제 애를 출산해요? 그래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겁니다. 0.6대예요. 0.6대. 서울은. 그래서 우리 춘천남도는 뭘 할까요? 이런 결혼이 가장 커다란 장애물인 이 문제 해결해서 더 행복한 주택이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행복 아시는 분 아시죠? 아이 두세 명 키울 수 있는 공간인 25평 아파트에 얼마만 들어가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 강창희대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의 무상이죠? 월세 15만 원도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반을 충당이 부담합니다. 두 명이 태어나면 충당이 전혀 다 부담하고 본인 무료입니다. 이건 박수 드립니다. 그런 충당이 더 행복한 때 꿈미쳐라 1년에 만약 20만 차를 짓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1년에 결혼 건수가 작년 19만 명인데 한 방에 3, 4만 건씩 올라갑니다. 3만 원. 대한민국 출산 문제가 해결돼요. 저는 대한민국 출산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혼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공짜로 주면 안 돼요. 우리 춘천남도 공짜가 아닙니다. 10년간 5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 살다가 10년 정도는 후배한테 물려줘야 돼요. 그래 또 집을 살 용기가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1년에 20만 원 정도면 15년이면 저는 해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충남이 더 행복한데 꿈이 제가 널리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늘 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누르고 서울도 해라, 경기도 해라 이렇게 촉구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충청남도는 많은 세야 되는데 더 시험 가서는 약하지만 우리 충청남도만 들어요. 이런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열선 충남을 만들어보자. 어르신들과 충남을 만들고 나가서 민족의 명운이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Q 충남을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정을 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침 임진왜란 때 나라를 건 의병장의 심정을 한번 해보자. 일제시대 왕이라는 놈들 양반 기존에는 대부분 일본과 붙어가지고 홀리우쇼를 했어요.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36년을 한 거예요. 임진왜란 우리 이병장에서 나라 망했습니다. 선조 같은 사람에서 나라 100번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일제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이 독립운동을 30년 했어요. 저는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를 풀어내는 게 임진왜란 때 의병장의 심정을 한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여기 많은 독립운동가 이렇게 회장님 계시잖아요. 우리 윤봉길 이사, 김전 장군, 한웅 선생, 이종희 선생, 서구 이동정 선생 이런 분의 심정으로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우리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 문제를 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면 다른 통계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살만하지 않는 사람이 60%가 넘는 사회가 해결되려면 대한민국 무슨 미래가 있어요. 여기에 민족이 소멸로 간다는데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죠. 세계 최하위 저출산 문제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임진할 때 나라를 구한 의병장 심정으로 일제시대 나라의 독립을 되찾게요. 함께 독립의 심정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의병장이 되어보자. 독립자가 되어보자. 라는 마음과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요청드리는데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세요? 우리 어때요? 그냥 다 동의하시죠? 우리 의장님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네, 우리 동의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정말 내가 오늘부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를 하는데 의병장의 심정으로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살아가겠다. 촉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한번 이 장소가 떠나갈 정도로 커다란 박수 한 장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오늘의 특강을 요약하자면
어떤 말씀을 해드릴까요? 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 양극화 문제. 공동체의 기반에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한 게 사회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런 사회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또 민족의 소멸로 가고 있는 세계 최저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IQ 충남을 만들어보자는 게 오늘 특강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 특강을 들으신 많은 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진할 때 의병장의 심정으로 또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하자고 했고, 오늘 함께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의병장의 심정과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저출산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대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호응을 해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민족이 함께하는 대사회 운동이 벌어져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런 특강은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승조 충남도지사님과 함께했습니다.